반갑습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시사진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와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또 이게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인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기자님들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준비한 거를 가지고 이게 녹화본 바로 올라가고 이거 편집본 되죠 이거? 네. 네. 제가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을 틈새 절세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법이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규제책, 수요 억제책으로 좀 가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처 제가 봤을 때는 좀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죄송하지만 주책 측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좀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현재 저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졸업을 하고 현재 같은 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좀 많은 곳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절세 팁 이런 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강연은 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날수록 약간 좀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빨라지면 좀 뭔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부동산 세금 세법이 워낙 광범위한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부 증여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좀 나갈 겁니다. 강일 현재 세법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가 확정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최종 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변동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 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40분인데 이제 저를 좀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를 마지막에 좀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5가지 꼭지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좀 40분 약간 오버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세법이 워낙 양이 많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좀 아마 눈높이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이게 기초적인 부분도 이게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좀 격차가 좀 있을 건데 그거를 처음에 좀 제가 맞추기 위해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오늘 테마가 틈새 절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4꼭지를 뽑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우리 아까 앞에서도 함 랩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주거용 오피스텔 생각보다 지금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똘똘한 두채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분이 입주권을 살 때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미 똘똘한 한 채가 있는데 얘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유의점 조심해야 되는 거 쓰여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 테마는 틈새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좀 대놓고 말하지 않고 행간으로 말을 하더라도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걸 좀 보신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하고 좀 연결을 시키시면 좋겠는데 사실 세금은 이렇게 약간 후행 단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장에 있어서 뒷단에 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워낙 정책이 많이 나오면서 요즘에는 이 세법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택 세금은 처음 살 때 한 번 내고요.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보유세라는 걸 내고 마지막에 팔 때 이제 양도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 취득세를 보면 다주택자인 경우에 최고 세율이 1%였던 게 12%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서울에 많이 없는 실거래가 5억짜리 내가 집을 사면 기존에는 500만 원만 내가 세금을 내면 됐거든요. 취득세를. 근데 저게 잘못하면 6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저걸 알고 하면 괜찮은데 취득세에도 몇 가지 좀 함정이 있어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취득세가 굉장히 올라가서 과한 세금을 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유세인데 보유세는 이제 크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이제 종부세가 있죠. 자, 그런데 저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있어요. 좀 그 언론에서는 잘 안 다루시던데 저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시세율 90%까지 맞추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세 특례세율 인하를 하고 뭐 낮춰준다 하더라도 저것 때문에 종부세는 계속, 보유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재산세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 말씀은 재산세에 대해서 내가 뭔가 공부하고 방법을 쓴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종부세는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저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다는 거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서 최고 세율이 75%. 그러니까 이 기본세율 최고 높은 게 과표 10억 넘어갈 때 45%인데 거기에 30%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그래서 75가 되고 지방소득세가 붙어버리면 82.5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굉장히 높은 세율이죠. 그리고 특히 실거주자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저 1주택 비과세인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좀 안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저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이걸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서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갈아타기를 해줘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고 다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생각이 나시겠어요? 아, 좀 기존에 있던 매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면은 신규 물량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함 랩장님께서 분양 물량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근데 그건 전국 데이터잖아요. 서울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집값이 좀 이렇게 되는 곳도 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강화된 취득세를 보면은 왼쪽에 1에서 3%였던 게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고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 수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저 주택 수가 세대 기준 주택 수예요. 그리고 취득세는 세대 기준 주택 수가 주민등록표 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다. 그러면은 취득세 강화된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종부세도 굉장히 올랐다고 했죠. 지금 종부세는 지금 부동산 특이한 데에서 지금 말들이 좀 많고 있는데 21년 종부세 세율을 보면은 왼쪽 저 빨간색에서 왼쪽에 있는 게 일반이라고 하면은 뭐 조정 1주택이거나 주택수가 2주택 이하거나 그런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또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6%까지 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0.6에서 3.0보다 거의 2배인데 저 2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잠실주공 5단지를 한 채 가지고 있고 마포로 애매한 푸르주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공시가격이 10억이 넘거든요. 시세는 훨씬 더 많이 가고 저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2020년 종부세가 3,316만 원인데 2021년이 되면은 8,096만 원을 들어요. 근데 이제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으면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내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세금을 계속해서 내고 버틸 수 있을 거냐?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양도세율도 올라갔습니다. 올해 양도세 기본세율이 원래 최고세율 42% 구간까지밖에 없었는데 과표 10억 초과를 신설해가지고 45%로 이렇게 올렸고요. 저 45% 기본세율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양도세를 좀 줄여주는 장특공을 없애버리고 그럼 과표가 올라가겠죠. 그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최고 75까지 가는 건데 역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별로 와닿지가 않죠. 내가 집을 샀는데
양도차익이 만약에 1억이 됐어요. 올랐죠. 그런데 만약에 일반 과세로 팔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한 1,500에서 2천 정도. 부부 공동명의 하면 한 500 정도 더 세이브가 돼요. 그런데 저거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중과라면 4,200까지 올라가고 3주택 중과가 되면 5,3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 이상을 세금으로 뜯기는 거고 양도 차익 1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이 가겠죠. 최근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나온 의견이 당론으로 결정이 됐고 정부에서도 이제 의견 조율해가지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 종부세하고 곡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저건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래가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서 세금을 좀 줄여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양도 차익에 따른 장투공을 축소해가지고 저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종부세가 지금 말이 많죠. 상위 2%로 거의 저런 경우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지금 대상을 정해버렸어요. 게다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걸 보니까 올해 상위 2% 금액이 한 1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억 5천에서 딱 잘랐을 때 앞뒤에 좀 몇 명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반올림을 한다고 그래요. 11억 5천, 6천, 7천, 8천, 9천이면은 12억으로 반올림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구제가 되겠죠. 자기 상위 2% 빠지니까.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올림을 하니까. 11억 4천, 11억 3천, 2천, 1천 이 사람들은 기준이 11억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럼 해당이 안 된 사람들도 저게 해당이 돼서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게 실제 통과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지금 세부담이 증가했죠. 그리고 정부 여당안이 최종 법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 기본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틈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오피스텔을 이제 실거주용으로 혹은 투자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실제 얼마 전에 특정 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경쟁률 굉장히 높았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다 그만한 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이 뭐가 어렵냐면 이게 상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으로 접근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주택하고 상가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피스텔은 내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가는 거고요. 업무용으로 쓰면 상가로 가서 양도세, 주택세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은 참 쉬울 텐데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전부 다 이슈가 있어요. 이 녀석이. 자, 일단 오피스텔이 좋은 점은 취득세 중과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4% 이제 뒤에 이제 서텍스 붙으면 4.6%가 나오는데 4%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저 4%도 사실은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주택이 1에서 3%였으니까. 그런데 8%, 12%니까 저 숫자가 좀 지금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착시 효과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저 주거용 오피스텔을 내가 샀다. 그러면 저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데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녀석이 취득세 중과를 해주는 그런 주택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보유세가 가장 문제예요. 보유세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재산세가 일반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 건축물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요. 종부세는 국세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국세에서 저거를 확인할 길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걸 사가지고 종부세를 좀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제 주거용으로 썼다, 아니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면 곧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써놨는데 두 번째 저 화살표를 좀 보시면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주택분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그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저거 많이 하시는데 보통 주택분보다 업무용 상가분 재산세가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몇 푼 아끼시려고 나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거용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하면 재산세는 좀 낮아지는데 아까 우리 종부세 중과세를 봤죠. 조정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종부세 중과세를 들어가요. 저것 때문에 종부세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양도세. 양도세는 앞에 취득세, 재산세 개념을 전부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양도세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이 되고 국세 세무공무원이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업무용으로 쓰면 상가 양도세, 주택에서 빠지기 때문에 주택 중과 이런 게 없는 것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써버리면은 양도세 중과 들어갈 수 있고 법인으로 매수하면 추가 법인세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전부 다 다르다. 그래서 저 오피스텔이 금액이 좀 싸다고 만만하게 보셨다가는 큰일 나고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많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해봤는데 정리해봤는데 매수하려는 오피스텔이 그럼 주택분 재산세인지 상가분 재산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제일 정확한 거는 동호수 확인해가지고 관할 지자체 문의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내가 소유자가 바뀌면 이거 업무용으로 바뀌는 거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 공실 상태로 두고 저걸 바꾸셔야 됩니다. 보유세를 줄이시려면. 업무용 재산세 납부를 하면 주택수 빠지는 거냐? 저거는 최근에 제가 유권회사 가고 판례를 봤는데 기존의 주거용으로 쓰고 공실 상태로 써서 저걸 판다. 그럼 저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요. 양도세 할 때.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바꾼 다음에 넘기셔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양도세 할 때는.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좀 이런 것들을 알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중에 실거주용으로 좀 쓰기 좋은 것들이 있어요. 평수가 크고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자, 자주 실무에서 걸리는 사례가 이런 사례인데 왼쪽 고가주택 노란색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세를 놓으면서 월세 조금씩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금액. 그런데 주거용으로 파란색 오피스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가 2개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주택수가 2개이기 때문에 저 고가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파란색 오피스텔을 팔고 고가주택을 팔아야 돼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우리 지금 21년도가 넘었잖아요. 파란색 오피스텔을 판 다음에 추가 2년을 보유해야지 저 노란색이 비과세가 됩니다.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2년 있어야 돼요. 증여를 하더라도 2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인 것처럼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놓고 고가주택 저걸 먼저 파는 케이스예요. 저 경우에는 잘못하면 2주택 들어가서 비과세는커녕 중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보도록 할게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주택수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택이 좀 있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좀 정리를 할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럼 왜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보유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보유세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건 정리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증여해야 되는데 일단 물건 정리할 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좀 꺼려하고 있고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등록이 안 돼요. 작년 7월 10일부터. 그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증여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여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증여가 많아진 게 아니라고요. 이것만 봐도 증여가 많아질 거라는 걸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증여가 많아지면 그 다음 넥스트가 뭐냐? 증여로 넘긴 물건은 최소 5년 동안은 매물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5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2월 과세라고 해가지고 증여로 인한 절세과가 싹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여가 굉장히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거는 앞으로 저 물건은 5년 안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자, 어쨌든 나는 지금 주택이 좀 몇 개 있는데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데 양도세가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운데 저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 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 중에 하나인 뭐 청주를 볼까요? 청주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이잖아요. 저 중에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면은
비록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양도할 때 3억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중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시가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시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래서 제가 많이 안 들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자, 그리고 두 번째.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자치시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 이하면 또 중과가 안 들어가요. 비록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약간 좀 시골스러운 곳 있죠. 남양주인데 읍이에요. 한강 조망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3억이 안 돼요. 기준시가가. 그럼 쟤는 중과 안 들어가요. 또 그 아파트를 찾아가지 마시고. 자, 그리고 2주택인 경우에 기준시가가 1억 이하짜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역 불문하고 주택수가 2개인데 기준시가 1억 이하다. 그러면 이 녀석은 중과가 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정말 돈 되는 건데 주택이 만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주택이 전부 다 5채가 있는데 그중에 4채가 중과 배제 주택이다. 그리고 남은 주택이 하나다. 그럼 이 녀석도 중과가 안 돼요. 이게 제일 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일부 아직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그리고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게 있는데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제가 그냥 자료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구중공공으로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요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지자체하고 세무서 모두 등록해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이야 3억이야.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중공공으로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2018년 9.13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했다 그러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거면은 크게 혜택이 3가지가 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거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있는데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등록한 장기 임대 주택은 주택세를 빼버리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혜택이 크거든요. 그런데 2018년 9.13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했다 그러면은 위에 2개는 혜택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저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기회 될 때 제가 또 틈새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뺀 이유는 뭐냐면 저걸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 말고 좀 말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워낙 바뀌기 때문에 제가 좀 말리고 있어요. 앞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1번 주택이 서울 중랑구, 2번 주택이 서울 강동구, 3번 주택이 전라도 순천이에요. 주택수는 3채죠. 이 주택수가 3채인데 여기에서 3번 주택 전라도 순천이 있죠. 전라도 순천이 현재 아직 기준시가가 3억이 안 넘었대요. 자, 전라도 순천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은 3억 이하면은 중과도 안 될 뿐더러 중과 배제할 때 중과 대상 주택수수 빠져요. 앞에는 제가 안 넣었는데. 자, 그러면 주택수는 1, 2, 3번 3채인데 서울 중랑구에 있는 거, 강동구에 있는 거를 팔 때 중과가 들어갈 때 전라도 순천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2주택 중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죠. 만약에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더 좋은 건 뭐냐면 전라도 순천 저 주택을 3억이 넘기 전에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은 케이스. 자, 주택수는 1번, 2번, 3번, 4번 4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갈색 1번, 2번, 3번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있죠. 굉장히 요건 까다롭다는 거. 근데 이 요건을 다 갖추면은 혜택이 굉장히 좋아요. 자, 1번, 2번, 3번은 요건 다 갖춰서 등록했기 때문에 저 1번, 2번, 3번 자체를 팔 때는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게 6개월 안에 팔아야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은 안 됐거든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하고 1년 안에 팔면은 중과가 안 들어가요. 좋은 게 뭐냐면 저 4번 주택이에요. 4번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무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저 4번 주택을 팔 때 1번, 2번, 3번이 주택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중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3번이 양도세 중과 배제이기 때문에
남은 하나, 저 4번을 팔 때는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4번 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1번, 2번, 3번은 자동 말소 혹은 자진 말소 해가지고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집이 네 채인데 양도세 중과 하나도 안 받아요. 자, 근데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아,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혹시 주택수가 빠져서 중과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착각하기 좋아요. 왜? 뭐 대출 상담 받을 때 그렇고 분양 사무실 가면은 임대주택 등록하면 주택수 빠진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건 세법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데 3번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 경우에 주택수 몇 채일까요? 네 채예요. 네 채. 그리고 저 4번에 있는 미등록 조정대상 지역을 파는데 이 경우에는 4번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3번이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4번 주택은 4주택 중과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한 9,500만 원 더 내신 분이 계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4번을 팔 때 내가 세금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3번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버리거나 아니면 3번을 빨리 매각을 해버려야 됩니다. 4번 잔금 치르기 전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틈새인데 저는 이걸 똘똘한 두 채 전략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다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좀 자금이 좀 필요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자,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A주택 갈색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갈색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B 입주권을 하나 사요. 입주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A에서 살다가 나중에 B 새 아파트가 되면은 저 새 아파트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B가 아파트가 되면서 저 A 주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저 A를 비과세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수가 두 개니까. 그런데 이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A주택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B 입주권을 사요. 저게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상관이 없는데 도정법에 의한 입주권을 사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사시면 안 돼요. 지주택 같은 거 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 입주권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저 A를 팔아버려요. 그럼 얘는 비과세가 돼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3항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아, 그러면 혹시 A주택도 조정이고요. B 입주권도 조정이면은 조정에서 조정이니까 혹시 1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그냥 3년이에요. 입주권은 좀 공사가 좀 오래 돼야 되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강화됐잖아요. 3년에서 2년, 1년으로.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년 안에 A를 팔면 비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아, 나 저 A를 3년 안에 팔아서 비과세 받는 건 좋은데 A도 똘똘한 한 채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좀 자금이 되신 거죠. A도 내가 똘똘한 한 채야. 그럼 A를 좀 늦게 팔고 싶죠. 누가 봐도 좀 오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B도 입주권이니까 똘똘하게 될 녀석이잖아요. 그때는 이 방법 쓰셔야 돼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까는 3항이었고. 자, 이건 뭐냐면 A주택을 사고 나서 입주권을 삽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1년이 안 돼서 입주권을 사도 괜찮아요. 1년이 안 돼서 사도. 자, 그리고 나서 저 입주권이 3년이 지나서 신축으로 완공이 돼요. 3년 넘어서 신축으로 완공되는데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되고 나서 2년 안에 저 A를 팔면 돼요. 그리고 나는 저 A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당연히 저 B 입주권 새 아파트로 들어가면 되죠. 2년 안에 전세대원이 입주하고 1년 이상 스트레이트로 계속 살면 돼요. 그러면 저 A는 비과세가 돼요. 자, 아까 방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좋은 게 뭐예요? A주택 차익을 더 볼 수가 있잖아요. 좀 중심지면 좀 더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B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A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산다. 저 입주권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택에 대해서만 내가 보유세 내면 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덜하고요. 입주권이 관리처분 인가되고 난 다음에 사는 건데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사버리면은 토지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4% 들어가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도 없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입주권을 살 때 A 집을 사고 나서 1년 안 돼서 사도 괜찮아요. 물론 여력이 좀 되시면 A 주택 있는 상태에서 1년은 있다가 B 입주권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안 됐을 때, 즉 156조의 이 사항이 안 됐을 때 사망이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안에 1년 후에 B 입주권을 사고 3년 안에 A 팔면 또 A가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A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은 한 1년 정도 있다 사시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피할 수 있다. 그런데 딱 아쉬운 게 뭐다? 저 입주권을 살 좀 자금이 좀 부족하다. 재건축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개발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왜 재개발 시장이 뜨거운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현금 청산 이슈가 있긴 한데.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담부 증여를 그냥 이론으로만 받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똘똘한 채하고 좀 결합을 시킬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어머니가 16억짜리 하는 집을 자녀한테 넘깁니다. 저 집에 빨간색으로 채무가 8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죠. 저 채무는 담보대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전세보증금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주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한테 집을 넘겨요. 집을 넘기는데 부담부 증여잖아요. 저 채무까지 부담을 하면서 증여를 받아버리면은요. 이때 어떤 과세 이슈가 나오냐면 16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16억 중에서 저 보증금 8억을 뺀 나머지 8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그럼 저 빨간색 8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양도세가 나와요. 왜 양도세가 나오냐면 어머니는 당연히 자녀 잘 되라는 뜻으로 이 집을 증여하셨겠죠.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된 8억 채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세법에서는 이걸 대가성이 있다고 봐요. 주택이 넘어가면서 대가성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세가 나와요.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냐? 당연히 어머니가 내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뭘 내는 거냐? 증여세 내고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내겠죠.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넘기는 사람은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고 이걸 받는 수증자는 증여세하고 취득세가 나온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6억짜리 이걸 전체를 내가 증여를 한다, 자녀한테.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왼쪽 보시면은 4억 6천 정도가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제 신고세액 공제 3% 있는데 일단 그거 생략하고요. 이걸 만약에 내가 부담부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채무를 8억 뺀 순수 8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1억 6천5백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넘어가는 채무가 양도가가 되는 것이고 취득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넘어가는 8억에다가 저 지금 조그맣게 제가 글씨 써가지고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 아파트가 취득가가 5억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럼 취득가 5억 곱하기 현재 시세분의 보증금 채무 비율 즉 5억 곱하기 16분의 8을 곱하면 2억 5천이 나와요. 그럼 양도가 취득가 나오면 그 밑에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는데 양도세는 어머니가 낸다고 그랬잖아요. 저 양도세를 어머니가 낼 때 양도세는 세대기준 주택수를 따집니다. 세대기준 주택수를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저 집 하나밖에 없다. 세대기준으로. 그러면은 오른쪽 양도세 부분이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증여세 8억에 대해서만 넘어가면 되니까 1억 6천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4억 6천을 낼 줄 알았는데 1억 6천 내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빚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알고 봤더니 어머님 같은 세대에 필연적으로 같이 사는 분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남편 있잖아요, 남편. 남편 세대 분리가 돼요? 안 되죠. 이혼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고 이혼하시겠어요? 안 되죠.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어. 집이 하나 있으면 주택이 몇 개 되는 거죠? 2주택 되는 거죠.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과세가 안 되면서 중과가 들어가요. 6월 전 해가지고 10% 중과가 들어가면 양도세가 2억 7천까지 올라갑니다. 두 개 합치면 4억 2천. 전액 증여하는 거랑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하나가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취득세. 2주택 상태에서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 공시가 3억 넘었으니까 무조건 이때 취득세 12% 들어가요. 한 2억 정도 더 내야 될걸요? 자녀가? 근데 망하는 거예요. 아이 그랬는데 남편이 집에 하나 또 있네. 우리 아까 말했던 오피스텔을 해볼까요? 그럼 3주택 중과돼서 가산세율이 30%가 붙어요.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부터 합쳐보면 4억 6천보다 1억 정도가 많은 5억 4천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2억 취득세 들어가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굉장히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좀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샀어요. 1번 똘똘한 한 채, 2번 오피스텔 저 두 개를 혹시 일시적 2주택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 똘똘한 한 채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고 파는 순간 다시 저 집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차라리 오피스텔 저거 사고 팔고 해가지고 조금 차익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요. 자녀가 성장하고 소득 요건 갖추면은 다 갖춘 상태에서 저 1번을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부 증여를 해가지고 양도세 부분 비과세에서 넘겨버려요, 그냥. 그 방법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똘똘한 한 채 다 갖고 싶어 하시고. 근데 똘똘한 한 채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좀 갖고 싶어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아니라 다른 소비재로 한다면 여성분들한테는 어떤 옷이나 명품 백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남자분들한테는 무슨 시계나 뭐 자동차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계산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수요가 몰리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규제로 막고 있는데 과연 저는 그게 언제까지 통할 거냐라는 게 퀘스천이에요. 지금 우리 이미 지난 4년 동안 많이 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의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세부담이 높아지고 보유세가 부담이 되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물건부터 좀 던지고 있어요.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아마 초양극화로 갈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이건 이제 절세 내용이 아니라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자면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사세요. 제일 좋은 거. 그게 나중에 훨씬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